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육스 2부입니다. 월요일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돌아온 CEO에 네.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월트 디즈니 CEO라고 하는데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월트 디즈니가 원래 15년간 월트 디즈니를 이끌었고 네. 일종의 이제 컨텐츠 제국으로 이끌었던 로버트 아이거 저분이죠. 네. 저분이 딱 3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만두고 사실 72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예. 만으로 71세인데 그만두고 3년도 안 돼서 네.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재밌게도 주가는 6.3% 바로 뛰었어요. 한 달 만에 뛰었고 이분 대단한 분이죠. 왜냐하면 15년 동안 이 거대 제국 디즈니를 이끌었는데 네. 그 사이에 그 픽사 인수, 그다음에 마블 엔터, 21세기 폭스 인수 이렇게 해서 주가를 무려 5배를 뛰었습니다. 15년간. 예.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죠. 예. 원래 그전 CEO가 체이팩 CEO인데 이분이 원래 계약이 남아 있었어요. 2024년까지. 그러니까 1년이 더 남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갑자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쫓겨보냈습니다. 문제는 실적이겠죠. 그렇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기억하시죠? 네. 우리나라도 거대하게 론칭했고 네. OTT 서비스. 이 OTT 서비스로 넷플릭스를 따라하겠다고 예. 크게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어요. 거기에서만 한 2조 정도 손실 보고서가 났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한 2배 정도 손실 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테마파크에서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실 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그리고 향후에도 이 OTT 서비스 돈이 더 퍼부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후발주자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의 CEO를 놔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전의 명장을 다시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거처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온 부메랑 CEO는 뭐 그렇게 희귀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회사들은 왜 떠난 CEO를 다시 불러들이는 걸까요? 대표적인 구간이 명관이라는 거죠. 이제 누가 돌아왔다 그러면 그 예. 회사 되게 위험하구나. 이제 시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회사의 굉장히 리스크가 크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예. 그 리스크를 그래도 그 회사를 좀 부흥시켰던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일단 주주들을 안심하는 차원으로 불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읽어내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몇 군데 있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떠날 때 돌아올 때쯤에 애플이 거의 파산 위기였습니다. 지금 사람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당시 애플은 PC밖에 없었고 완전히 파산 위기였던데 스티브 잡스가 97년에 돌아오면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팟부터 그다음에 지금 아이폰에 매개된 아이팟을 그렇죠. 만들어내고 예. 완전히 기업을 부흥시키고 지금 최고로 만든 게 그렇죠. 된 거고 예. 또 우리가 늘 아침마다 마시는 스타벅스도 네. 창업자인 하워드 슐처가 슐처.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주가가 엄청 뛰었죠. 예. 그리고 지금 테슬라로 인수된 트위터 잭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P&G의 앨런 조지 래플도 마찬가지고 유명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일 때 원래 그 길을 굉장히 부흥시켰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위기를 탈출한 그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시 CEO가 돌아왔을 때 거의 대부분 그 성과도 좋았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성공적인 사례였고. 저희가 그렇죠. 성공 사례. 네. 성공 사례니까 이제 뉴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실제 연구한 분들도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좀 떨어졌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어떤 대기업에 이런 데 전략 회의를 같은 데 가면 이분들 한 얘기가 저분들이 이 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공한 분들은 자기만의 방식에 딱 오리엔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성공할 때의 거시 환경이나 경영 환경하고
법적인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소비자 형태도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읽어내지는 못하는 게 양날의 검처럼 또 확인되는 부분인데 다만 한 가지 이 돌아온 부메랑 CEO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진두지휘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을 리더십이 이렇게 탈출되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그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좀 연구 결과를 보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까지 이제 돌아온 CEO들은 이제 외국 사례였고 그렇죠. 한국 CEO들의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지난 3월에 2년여의 공백을 깨고 복귀를 했어요. 네. 근데 복귀하자마자 오너 리스크가 빵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죠. 왜냐하면 그 2월 달에 돌아온다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다는 말이 들어오자마자 왜냐하면 주주총회 선임계를 보통 2월 달에 내거든요. 네. 그 주주총회 한 3주 전에 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셀트리온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매우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이번에 뭐 박미도 같이 갔었고 이렇게 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느닷없이 리스크가 오히려 터졌습니다. 네. 그 혼외자 2명이 있었고 네. 혼외자 2명을 이제 그 여자분도 계셨을 거고 이제 이분들이 호적에 올리면서 서정진 회장의 자녀가 둘에서 4명이 됐습니다. 네, 이게 상속 문제가 확 생겨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친모 A 씨라는 분이 있는데 작년 말에 네. 그 공정거래법 하나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법이 바뀌었냐면은 대기업 오너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인 우리가 말하는 총수가 있어요. 네. 모든 기준은 대기업 그런 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인을 기준으로 동일인의 인척 사촌, 네. 친족 육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친족이 사촌으로 줄어들었죠. 네. 어쨌든 사촌들이 관계하고 있는 기업이나 그런 곳에서는 다 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부 거래 규제하고 있고요. 내부거래. 내부 거래를 하면 네네. 일정 이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친족이나 인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계열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 이제 원래 기준인데 작년 말에 공정거래법 중에 하나 바뀐 게 뭐냐하면 오너가 인정한 네. 혼외자의 생모가 지분을 30% 가진 기업들도 등록하라는 겁니다. 아. 네. 아. 요 법이 작년 연말에 말에 바뀌면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네. 아마 그 서정진 회장의 친모 A 씨라는 분은 이 법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 자녀를 이제 빌미로 많은 걸 요구를 했겠죠. 네네.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아마 기업 2개를 계열사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만들어줬어요. 네, 친모 A 씨의 기업 소유 2개의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기업이 이번에 공정거래 바뀌면서 지금 5월 30일 다음 주면 늘 매년 5월 30일이 되면 공정거래법 그 대기업 집단 계열사를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소유주 이름도 나오고요. 네. 그 이름도 이제 곧 올려봐 나오겠죠. 그 지분 갖고 있는 소유주 이름 나오고 하니까 이름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미리 터뜨려진 거죠. 그리고 이걸 알고 아마 지금 정황상을 보니까 친모 A 씨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미 그 자녀 딸 둘이 있다 그러죠. 20대 딸, 10대 예. 딸 있다 그러는데 자녀 둘을 지속적으로 그 서 회장 호적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고 아하. 그 호적에 이미 작년에 또 올려온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7월에 올랐다 그러니까 네. 좀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서정진 회장이 결국에는 뭐 주주들 대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한 뭐 지금 5월 그렇죠. 9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지금 아들 2분이 있어요. 네. 아들 2분이 이미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金融 활동을. 예. 한 분은 의장으로 활동하고 하는 상무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지금 셀트리온의 지배 구조를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고 네. 셀트리온 그 홀딩스 케어가 두 개가 있고 예를 들어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주사네요. 지주사를 가지고 있고 이 지주사의 지분 97%를 서정진 회장이 다 가지고 있고 이 지분을 자녀들에게 아직 하나도 정년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부인이 1.5, 자녀분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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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니까 그렇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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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두 따님의 지분이 17.3% 증가하니까 두 딸의 지분이 34%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복귀를 3년 만에 2년여 만에 뭐 네. 2년 3년 만에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텐데 주주들이요. 네. 세계에서는 이 혼외자 문제를 단순하게 오너 개인의 뭐 일탈이나 사생활이 아니고 바로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 방금 말씀하신 이 세 사람의 등장으로 셀트리온의 지배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복귀할 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리아 기업이다 보니까 이 스스로 그 빅파마들하고 늘 벤치마킹 팔로우만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직접 약품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켰다 공약.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 지배구조 개편이거든요. 셀트리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셀트리온이 만들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팔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유통하고 나눠져 있다 이거죠. 그렇죠. 유통하고 제조하고? 제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늘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 셀트리온 매출이 아무리 커도 매출이 큰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밀어내고 있는 밀어내고 거거든요.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은 재고를 쌓아놨다가 이걸 받아주면서 조금씩 밀어내는 구조다 보니까 주주들이 그 시장에서는 이거 좀 투명하게 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에 네. 대한 문제 하나 상존해 있었거든요. 그게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 중 하나였고 그 셀트리온 지배구조 개편을 3년 전에 시도하려다가 못했어요. 그 이번에 다시 복귀하면서 법도 좀 바뀌고 완화되면서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 세 개를 합병해서 네. 지주사 별도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분명히 합병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터진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개인으로 보면 뭐 사생활 문제도 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주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하나 커진 거죠.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셀트리온 특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예. 예. 그 셀트리온의 이런 그래서 아마 서정진 회장이 사과문도 빨리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지배구조 개편과 이 상속 문제, 경영권 문제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다 하나 늘어난 그런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A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이제 구원 투수를 불러들였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을 데리고 이분이 왔을까요? 이제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디즈니 하이그 같은 분입니다. 아, 네. 그래요? 부활시켰던. 예, 왜냐하면 그 LX가 LG 그룹으로 분리됐잖아요. 네. 그룹 계열사 분리를 다 하고 했는데 지금 LX에 복귀한 이 한명호 사장이신데 CEO가 이분이 누구냐면 그 원래 LX 그룹 LG 하우시스라는 이름이 있었고 예. LG 하우시스는 원래 LG 화학 소속에 있는 사업 부서였어요. 예. 사업 부서였다가 예. 이 건축물 쪽, 건축물 부자 자재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그 분리를 했죠. 언제 분리했느냐? 2009년에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으로부터 LG 하우시스를 분리해서 만든 게 현재 LX 하우시스인데 하우시스. 분리할 때 2009년에 초대 대표이사를 맡은 분이 지금 한명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회사를 선두지휘하면서 키트를 만든 거죠. 새로 분리해서 새로 만든 기업이니까 예.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진사을 뭘 할 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단열재 완성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사실 만든 분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개척자인데 그리고는 물러났죠. 네. 물러나고 또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은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 LNC라고 네. 비슷한 LG 하우스와 비슷한 기업 네. 건축 부자재 건축 부자재. 또 그쪽으로 가서 그쪽도 부흥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물러났는데 지금 LX 하우시스가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 뭐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실적 타격 받은 데다가 요즘 주택 시장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안 좋보니까 지난 4분기에 지금 적자를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X 그룹을 맡고 있는 구본준 회장이 결국에는 불러들여라. 이분밖에 이걸 타파할 사람 없다 해가지고 네. 극약 처방을 내린 거죠. 일종의 이제 구원투수인 거죠. 그렇죠. 구원투수를 불러들였고 불러들이자마자 재밌게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5%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32% 늘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구간이 명간인가요, 진짜? 굉장히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들어와서 일단은 부실들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높이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한명호 사장이 들어와서 한 일은 일단 수익 구조를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 매출은 2.5%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이야기는 수익 구조를 돈 안 되는 거 팔지 마, 돈 되는 것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겠죠.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분기까지는 어쨌든 이 구원투수의 세이브를 지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기업도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43년간 LG맨으로 살아왔던 권영수 부회장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도 사실은 LG 그 권영수 부회장은 원래 재무통이신데 네. LG 그룹 내에 대표적인 구원투수죠. 구원투수 중에 근데 이분 가장 다른 데 갔다 온 건 명장이죠. 아니잖아요. 갔다 오셨죠, 사실은. 계열사 내에서. 예, 계열사 내에서 맡은 그 계열사 내에서 움직였죠. 그렇죠. 계열사 내에 구원투수는 하셨는데 원래 그 권영수 부회장이 LG 화학으로 가 있었죠. CEO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 전지 부분을 맡았었어요. 음. 예, 그래서 전지 부분으로 돌아오신 것 같고 보시면 뭐 LG 네임만 있었지만 저 이력들이 보면 다 구원투수예요. 2007년에 LG 필립스 LCD 갈 때도 구원투수 갔습니다. 예. 그 당시 지금 LG 디스플레이죠. 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가서 어쨌든 복귀시켰고 2012년도에 LG 화학 갔을 때도 구원투수였는데 저때 맡았던 게 저 당시 현재는 뭐 배터리가 굉장히 좋지만 네. 저 당시 저도 이제 LG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저 당시 그 배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LG U 플러스 갈 때도 구원투수로 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시 LG 에너솔루션 구원투수로 이번에 복귀를 사실은 부메랑으로 봐야죠. 자기 전자부분 전지부분 맡아졌으니까 예, 예. 복귀를 해서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성공. 예. 권영수 부회장이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정기 인사가 아니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2년 전에 포인트 인사했어요? 포인트 인사였어요.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10월 달에 갑자기 교체를 시켜버렸어요. 예. 김 사장을 겹쳐시켰는데 그 당시에 뭐가 터졌냐면은 SK 그 온하고의 특허 분쟁은 이겼죠. 그래서 이겼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GM하고의 그 소송 문제가 붙었어요. 네. 거대 금액을 배상 판결하게 됐어요. 그걸 책임지고 원래 대표이사는 물러나버리고 네. 구원투수로 권영수 부회장이 사실 복귀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복귀하고 나서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 갑자기 그 뭐 투자도 이런 것도 행보는 당연한 걸로 보이지만 어디에 제일 복귀하냐면 저 이후에 권영수 부회장의 프로필 사진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청바지에 터틀넥밖에 안 입어요. 딱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를. 예. 수염도 기르셨어요. 그렇군요. 스티브 잡스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포커싱을 하냐면은 조직문화에 포커싱을 합니다. 조직 문화. 지금도 LG 에너솔루션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이유는 그건 같아요. IPO를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는 지금 배터리 업계는 국내 3사가 있는데 인재 전쟁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해왔어요. 외부에서 수요를 해오다 보니까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되는 조직 문화가 많고 다른 LG 계열사들은 보면 다 뭐 LG 입사를 해서 이런 게 있지만 LG 에너솔루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학에서 넘어온 분들도 있지만 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임원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화학적 결합 그리고 최근에 그 MZ 세대들에 대한 그 이해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권영수 부회장이 저렇게 오랫동안 계셨지만 저를 갑자기 변모한 이유에 되게 의아했거든요. 네. 늘 뭐 양복에 왜 재무통이시니까 재무통이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LG 에너솔루션 가시더니 잡스로 바뀌시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 스스로부터 혁신을 하셨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이 스스로의 혁신이 없으면 굉장히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주가도 21년에 오신 다음에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청 뛰었고 지금은 LG 그룹 내의 대장주죠. 그러니까.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LG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이 그룹 2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삼성전자 이야기 좀 네. 해볼게요. 특수부대, 삼성전자 특수부대. 네. 초봉만 무려 2억. S급 외국인 인재로 가득한 이 부대. 네.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삼성전자 내에 GSG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GSG. 삼성 글로벌 전략실입니다. 아. 요 조직은 해외의 S급 인재만 데리고 오는 전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부터 인재 제일 결국에는 한 명의 천재가 뭐 기업을 살린다 이런 그렇죠. 식의 그걸 이재용 회장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어느 순간부터 글로벌 이제 벤치마킹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넘버원이 되다 보니까 이 인재 전쟁의 최전선에 뛰고 있는데 다른 기업과 달리 이 GSG를 빨리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고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삼성의 그 S급 인재를 다 데리고 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지금 글로벌 전략 출신 외국인 대표적으로 그 저메인 클라우즈 DX 부분 VD 사업부 상무가 있는데 네. 이분하고 다니엘 아라우저 이분도 DX 사업본부 상무인데 이분들이 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본부에서 동남아 총괄 아시아 쪽의 모든 TV 시장을 사실 이끌었고 네. 그리고 또 이분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예. 지금 계속 아직도 찾고 있고 네네. 예. M&A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삼성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아마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붙이는 쪽으로 가서 올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만을 인수해서 성공주의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어쨌든 그렇지만 삼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외에는 사실 뚜렷할 만한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 AI도 이야기 나오고 로봇도 이야기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GSG가 하는 역할은 이런 분들을 못 데리고 와서 그런 계속 출하를 하는 거죠. 신성 동력을 출하를 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쪽으로 아마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영입할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 구성을 하고 신사업을 네. 트라이하고 M&A를 하다가 사실은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네, 생각보다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연봉이 높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이분들이 와서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보거든요. 예. 분기마다 보면 그 임원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는데 특히 외국인 임원들이 연말 인사 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자리에 없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또 네. 이분들 조직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존 S 바이어 전 SVP 그 전무급으로 데리고 온 분인데 네. 이분 하만을 인수하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분 들어올 때 삼성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하만은 그 가지고 온 목적이 뭐냐면 자동차 전장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전장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전자제품 IT가 달리 전장 사업은 그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차를 티어 1이라 그러고 네. 완성차의 모듈 형태로 부품을 공급하는 모비스나 그다음에 컨티넨탈이나 보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티어 2라 그러고 그러니까 티어 3에 있는 곳이 하만 정도예요. LG전자가 그 3년 전에 마그마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LG전자가 지금은 전장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 올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그마를 인수한 이유가 마그마가 티어 2에 부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계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다 보니까 이 티어 1, 2, 3의 그 경기가 확실하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티어 3가 바로 티어 1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어 2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 삼성이 가진 하만은 이 티어 3 포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급 존 S 바이어를 그때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티어 2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확보가 되면 자동차의 전장 사업의 성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하만이 여전히 저기 맴돌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스피커 만들고 있는 이유는 이 티어 3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티어 2에 납품을 해야 되는 거고 티어 1과는 그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전장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티어 2급 있는 기업들 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매물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알고 있는 일본의 덴소, 미국의 컨티넨탈, 유럽의 보쉬, 우리나라의 모비스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정도 규모로 인수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규모로 있어서 이분 이직할 때 삼성의 전장 사업이 굉장히 힘들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삼성도 자율주행차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CTO로 있으면서 이것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나갈 때 삼성의 전장 사업이 굉장히 삐끄덕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전자를 떠난 인재라고 하면은 이분도 많이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 인도 출신의 천재 과학자라고 하는 그 네. 최연소 상무 타이틀을 달았던 인물이죠. 그렇죠. 이분도, 유명하죠. 네, 삼성전자의 결국은 떠났죠. 그 프라나고 미스트리 상무라고 네. 그 삼성전자의 최연소 임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예, 분이죠. 예. 예. 저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건 저는 최연소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삼성의 신성장 동력 사업에 굉장히 타격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해온 게 뭐냐면 기어의 VR, 그럼 인공지능에서 로봇공학까지 삼성이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때 2, 3년 전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을 이미 다 맡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VR 사업하고 인공지능 사업하고 로봇공학까지. 이분이 이제 그 MIT 미디어랩 출신인데 네. 그 왜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면 예. 허공에 막 네. 이분이 한 거거든요. 이분이 아. 그 테드에서 네. 이 강연도 하시고 네. 미디어랩에서 그걸 구현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AR 그 식센스 구현하려고 이분을 스카웃을 해왔는데 오고 나서 그렇게 오래 못 있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신성장 동력 뭐 사업을 뭔가를 벌인다. 저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있냐. 네. 그래야 그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죠. 떠났다는 얘기는 반대로 또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 그 사업이 좀 삐걱거리고 있구나.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임원들급으로 기준을 했을 때 사실 기술이라든가 지금까지 그런 요즘은 이제 기술, 신기술, 네. 뭐 어떤 M&A를 타겟으로 하는 기술자들 네. 예를 들면 1호는 홍보 임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도 나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원래 1호였죠. 외국인이면 1호였고 그 데이비 스틸 원래 부사장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예. 홍보보다는 사실은 대외 협력팀입니다. 대관팀이죠. 대관. 예. 이분이 그만두고 이영우 상무가 저 자리를 맡고 있는데 네. 당시에 올 때도 그 미국의 대관 쪽에 굉장히 주력을 하는 그 뭐 말은 홍보지만 그 이 스틸 부사장은 미국의 정재계 쪽에 대관을 의회라든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보시도 알겠지만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대관 쪽에 전혀 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받아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저는 앞으로 이 삼성전자나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전 뭐 국방성 선택국 하지만 아직 대관 쪽에서는 그렇게 이렇다 할 그 일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 이분도 결국에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결국에는 삼성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임원이라고 하면 대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떠난다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사실 2000년 중반부터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상은 사실 많이 떠납니다. 여전히 그 우리 기업이 글로벌했다고 하지만 네. 조직 문화는 여전히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이전에 2000년대와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2000년, 2010년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열심히 R&D 개발해서 잘 빨리 따라가서 따로잡으면 뭔가 그렇죠. 수익을 얻는 구조였는데 예.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혀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고 프론티어 먼저 가야 되고 그러려면 신성장 동력 사업을 빨리빨리 가져와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 기술을 가져와야 되고 네. 그럴 때 이 조직 문화 외국인들이 안착을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또 한 단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CEO 인사이드 여기서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